하이디 두 번째 이야기. 패턴의 할머니. 다음 날 아침 다시 환한 태양이 떠올랐다. 패터가 염소들을 몰고 올라왔고 다 같이 풀밭으로 향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하이디는 풀밭에서 생활한 덕에 온몸이 햇볕에 그을렸고 튼튼해졌다. 하이디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푸른 숲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작은 새처럼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가을이 되자 산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 잦아졌고 그런 날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이디, 오늘은 집에 있어라. 바람이 등 뒤에서 불면 너 같은 어린애는 골짜기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하이디가 같이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아침이면 패턴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하루가 고난의 연속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우선 하이디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 견딜 것이고 푸짐한 점심 식사도 없을 것이다. 또 염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평소보다 2배는 더 애를 써야 할 게 틀림없었다. 어느새 하이디한테 익숙해진 염소들이 하이디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멋대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디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일을 찾아냈기 때문에 풀밭에 못 가도 속상해하는 법이 없었다. 하이디도 패터와 함께 염소들을 데리고 독수리가 날고 꽃들이 피어있는 풀밭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제각각 성질이 다른 염소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만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 머물며 할아버지가 망치질이나 톱질이나 대패질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이디로선 무척 재미있었다. 게다가 집에 남아야 하는 날이 마침 할아버지가 염소 젖으로 둥그런 치즈를 만드는 날이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행운이었다. 치즈 만드는 것을 보는 건 아주 신기하고 재밌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2 팔을 걷어붙이고 커다란 가마솥 안을 휘휘 저으며 치즈를 만들었다. 하지만 하이디가 바람 부는 날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두막 뒤에 서 있는 전나무 3그루가 몹시 흔들리며 휘휘 울어댔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하이디는 다른 일을 제쳐둔 채 전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몇 번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깊고 은은한 소리만큼 아름답고 멋진 소리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았다. 하이디는 나무 아래 서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은 이제 여름처럼 뜨겁지 않았다. 하이디는 양말과 신발, 그리고 치마를 꺼내 입었다. 날이 점점 추워졌기 때문이다. 전나무 밑에 서 있노라면 하이디의 몸은 작고 얇은 나무 이파리처럼 달달 떨렸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하이디는 도저히 오두막 안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어느덧 날씨가 추워졌다. 아침 일찍 올라올 때 패턴은 손을 호호 불어댔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사이 큰 눈이 내렸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산은 온통 새하얗고 주위는 초록 이파리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패턴은 더 이상 염소들을 몰고 올라오지 않았다. 하이디는 오두막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놀라워했다. 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굵은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내려왔다. 눈이 창턱에 닿을 때까지 계속 내리는가 싶더니 그것도 모자라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내렸다. 이제 꼼짝없이 오두막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하이디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눈이 정말로 오두막을 완전히 뒤덮어 버릴 건지 보려고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뛰어다녔다. 그렇게 되면 환한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다. 다음 날 눈이 그치자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 오두막 주변에 쌓인 눈을 삽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퍼낸 눈이 여기저기에 언덕처럼 수북수북 쌓여갔다. 그 덕에 문과 창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눈을 치우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다리 3개짜리 의자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벌써 오래전에 하이디가 앉을 만한 다리가 3개 달린 작은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때 바깥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문턱에 대고 발을 쾅쾅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문이 열렸다. 염소치기 패터였다. 패터는 버릇없이 구느라 문을 찬 것이 아니라 신발 위까지 수북히 쌓인 눈을 털어내느라 그런 것이었다. 한참 동안 수북하게 쌓인 눈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패터는 눈사람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온몸에 쌓인 눈이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것이다.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나 하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패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두막까지 왔다. 패터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패터는 얼른 불가로 바짝 다가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엔 하이디네 집에 와서 좋아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하이디는 놀란 표정으로 패터를 빤히 바라보았다. 패터가 불에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패터의 옷에 남아있던 눈들이 순식간에 녹기 시작했던 것이다. 꼭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염소대장, 어떻게 지내냐? 이제 군대를 잃고 펜이나 갈고 있어야겠구나. 하이디가 당장 호기심을 드러냈다. 할아버지, 패터가 왜 펜을 갈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패터는 겨울이면 학교에 가야 하거든. 거기 가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어떤 땐 그게 하도 어려워서 펜을 좀 갉아먹는 게 도움이 된단다. 안 그러냐, 염소대장? 패터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 하이디의 궁금증에 제대로 발동이 걸렸다. 하이디는 패터에게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패터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 그 사이 패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다 말라 있었다. 패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특히 더 힘들었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추 끝냈나 싶으면 하이디가 금세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2-3개씩 잇따라 던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응, 아니 하면 끝나는 질문들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끼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재미있다는 듯이 입 가장자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벽장에서 저녁거리를 내오며 말했다. 자, 대장, 불을 쬐었으니 이제 속을 좀 채워야지.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하이디가 의자들을 식탁 앞으로 밀었다. 어느새 식탁 앞에도 긴 의자가 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식구가 늘자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2 사람이 앉을 수 있게
갖가지 종류의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하이디가 늘 졸졸 쫓아다니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세 사람이 앉을 자리도 충분했다. 페터는 고원아재가 잘 말린 고기를 큼직하게 잘라서 두꺼운 빵 조각 위에 덥석 얹어주는 것을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몰랐다. 즐거운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페터가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달려나가려던 페터가 다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 일주일 있다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너도 언제 한번 놀러 오래. 하이디는 지금껏 자기가 누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당장 하이디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이디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패턴의 할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다잖아요. 할아버지가 반대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하지만 패턴의 할머니가 놀러 오라는 말을 한 이상 할머니를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이디의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잊혀질 줄을 몰랐다. 하이디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할아버지를 졸라댔다. 할아버지, 이젠 정말 가야겠어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나흘째 되던 날,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지직 우지직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날이 맑아서 따뜻한 햇살이 점심을 먹으려고 높다란 의자에 앉아있던 하이디를 비추었다. 하이디는 요 며칠 날마다 읊어대던 주문을 또다시 외웠다. 오늘은 정말 할머니한테 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다락으로 올라가 하이디가 이불로 쓰고 있는 두꺼운 포대를 가지고 내려왔다. 자, 가자. 하이디는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할아버지를 따라 미끄러운 눈밭으로 나왔다. 늙은 전나무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지들이 햇빛을 받아 나무 전체가 반짝반짝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이디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오랜만에 다른 소리를 질러댔다. 할아버지,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요. 전나무에 금이랑 은들이 달렸어요. 할아버지는 헛간으로 들어가 커다란 썰매를 가지고 나왔다. 나지막한 자리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아 이리저리 방향을 조절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되어 있는 썰매였다. 앞쪽에는 손잡이용 막대기가 가로질러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성화에 못 이겨 전나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나무 구경부터 먼저 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썰매에 앉은 뒤 하이디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아이가 춥지 않도록 이불로 아이의 몸을 감싼 뒤 왼팔로 아이를 꼭 붙들었다. 이제 곧 썰매가 쌩쌩 내달릴 것을 대비해서였다. 할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대를 꼭 잡고 두 발로 힘껏 땅을 밀어내자 썰매가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산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르던지 하이디는 자기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 하이디는 좋아서 소리를 질러댔다. 썰매가 갑자기 멈춰섰다. 벌써 패턴의 오두막에 도착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썰매에서 내려주고 이불을 벗겨내며 말했다. 자, 들어가 봐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집으로 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방향을 돌려 썰매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이디는 문을 열고 작은 오두막에 들어섰다. 방은 컴컴했고 화덕과 선반에 놓인 사발 몇 개가 보였다. 아주 작은 부엌이었다. 또다시 문 하나가 나왔다. 하이디는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섰다. 패턴의 오두막은 할아버지네 집처럼 모든 게 다 한 방에 있고 그 위에 마른 풀을 쌓아두는 다락이 있는 전형적인 알프스 산지의 가옥이 아니었다. 무척 비좁고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집이었다. 모든 것이 작고 좁고 옹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이디가 막 들어선 방에는 문 앞에 바로 식탁이 놓여 있었다. 아주머니 한 명이 그 앞에 앉아 페터의 조끼를 깁고 있었다. 하이디는 페터의 조끼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구석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앉아서 실을 잡고 있었다. 하이디는 페터의 할머니를 금세 알아보고 곧장 물레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이제야 왔어요. 너무 오래 걸렸죠?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하이디가 내민 손을 잡으려고 더듬거렸다. 드디어 하이디의 손을 찾아낸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싶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가 저 위 고원 아재네 집에 사는 아이냐? 네가 하이디야? 하이디가 대답했다. 네, 제가 하이디예요. 지금 막 할아버지랑 같이 썰매를 타고 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넌 손이 참 따뜻하구나. 브리기테, 고원 아재가 정말로 이 애를 직접 데리고 왔니? 식탁 앞에서 옷을 깁고 있던 페터의 엄마 브리기테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하이디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고 말했다. 아재가 이 애를 정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아닌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믿기지가 않네요. 애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이디가 페터의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절대로 잘 모르는 아이의 표정은 아니었다. 저를 이불에 싸서 여기까지 썰매를 태워다 준 사람이 누군지쯤은 저도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태워줬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베터가 여름 내내 고원 아재에 대해 한 말이 정말인가 보다. 우리는 베터가 뭘 잘 모르고 말을 지어내는 줄 알았지 뭐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니? 난 아이가 저 위에서 3주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 그나저나 브리기테, 아이가 어떻게 생겼니? 할머니가 말을 하는 동안 브리기테는 아이를 이리저리 찬찬히 뜯어보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잘 말해줄 수 있었다. 아델 하이트처럼 팔다리가 아주 가늘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까맣고 머리가 곱슬인 것은 토비아스나 고원 아재를 닮았네요.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하이드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하이드는 방 안에 뭐가 있나 하고 구석구석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이드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것 좀 보세요. 저기 창밖에 있는 덧문 하나가 계속 흔들려요. 할아버지라면 저기에다 당장에 못을 하나 박아서 붙여놓았을 텐데. 안 그러면 덧문이 유리창을 쳐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흔들리나. 할머니가 대꾸했다. 아가야, 난 볼 수가 없단다. 하지만 들을 수는 있지. 우리 집에서 흔들리는 것은 덧문뿐만이 아니란다. 바람이 한번 불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삐걱삐걱 덜컹덜컹 난리도 아니지.
게다가 바람은 또 어찌나 술술 새어 들어오는지 아무래도 집이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밤에 브리기테랑 페터는 쿨쿨 자는데 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단다. 집이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려 우리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집을 고칠 사람이 없어. 페터는 그런 일을 할 줄 모르거든. 하이디가 손가락으로 덧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덧문이 흔들리는 걸 왜 못 보세요? 지금 또 흔들리잖아요. 저기요, 좀 보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단다. 덧문만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럼 제가 창 쪽으로 가서 덧문을 활짝 열게요. 그럼 방이 환해질 테니까 보실 수 있죠? 그렇죠, 할머니? 아니, 그래도 난 못 본단다. 내 눈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새하얀 눈이 덮여있는 바깥으로 나가면 그럼 눈앞이 환해질 거예요. 나가요.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이디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당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할머니의 눈이 그 어느 곳에서도 환해지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날 그냥 내버려 두려무나 착한 아가야. 눈밭이든 어디든 아무리 환한 곳으로 나가봐도 눈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란다. 빛은 이제 더 이상 내 눈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 하이디는 점점 더 애를 태우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열심히 궁리했다. 하지만 여름에는요, 할머니? 해가 다시 뜨겁게 내리쬐고 산들에게 잘자 하고 인사하고 산들이 불이 난 것처럼 붉게 빛나고 노란 꽃들이 반짝거리면 할머니 눈도 다시 밝아지지 않을까요? 얘야, 난 저 위에 붉은 산과 노란 꽃들을 다시는 볼 수 없어. 내 눈은 이 세상에서 다신 환해지지 않을 거다. 절대로 말이야. 그러자 하이디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너무 슬퍼서 흑흑 흐느껴 울며 말을 이었다. 그럼 누가 할머니 눈을 다시 환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이디는 우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랐다. 할머니는 아이를 달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아이가 어찌나 슬피 우는지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가 하이디에게 말했다. 자, 하이디, 이리 와보렴.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지 재밌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한단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구나. 이리 오너라. 이리 가까이 와서 나한테 네 얘기를 들려주렴. 너랑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뭘 하는지 말이다. 전에는 나도 너희 할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였단다. 하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됐어. 가끔 페터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듣긴 하지만 그 녀석은 말을 많이 안 해. 그러자 하이디한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하이디는 얼른 눈물을 닦아내고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할게요. 할아버지라면 할머니 눈도 다시 환하게 하고 오두막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고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디는 신바람이 나서 자기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풀밭에선 어떻게 지내는지, 겨울이 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조잘조잘 늘어놓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무만 있으면 의자와 백조와 곰돌이에게 줄 마른 풀을 담는 예쁜 구유, 여름에 목욕할 수 있는 커다란 함지, 염소 젖을 마시는 그릇과 숟가락 등등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자랑했다. 하이디는 나무 토막이 순식간에 멋진 물건들로 바뀌는 과정을 아주 열심히 설명했다. 그리고 자기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나중에 자기도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할머니는 하이디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물었다. 브리기테, 듣고 있냐? 하이디가 아재에 대해 하는 말, 너도 듣고 있어? 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페터가 쿵쿵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오자 하이디를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녕, 페터. 하이디가 인사를 하자 페터가 좋아서 싱글벙글거렸다.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페터가 벌써 온 게냐? 오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어서 와라, 페터. 그래, 읽는 건 좀 어떠냐? 페터가 대답했다. 늘 그렇죠, 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2월이면 너도 12살인데 이쯤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이디가 당장 관심을 가졌다. 할머니, 뭐가 달라져야 하는 건데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난 페터가 지금쯤이면 배울 줄 알았지. 읽는 거 말이다. 저기 선반 위에 오래된 찬송가가 하나 있거든. 거기 보면 좋은 노래들이 아주 많은데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원.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해. 페터가 한시라도 빨리 읽는 걸 배워서 좋은 노래를 읽어줬으면 하는데 통 배우질 못하는구나. 아무래도 저 애한텐 너무 어려운가 봐. 여전히 아들의 조끼를 깁고 있던 페터의 엄마가 끼어들었다. 이제 불을 켜야겠어요. 바깥이 벌써 꽤 어두워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오후가 후딱 지나가 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하이디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두워지면 얼른 집에 오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러고는 페터와 페터의 엄마에게도 차례차례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갔다. 뒤에서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려라, 하이디, 기다려. 혼자 가면 안 돼. 페터랑 같이 가거라. 듣고 있니? 페터, 저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얼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들었니? 저 애가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이디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전 목도리 없어요. 하지만 춥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얼른 문 밖으로 나와 쟁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르던지 피터가 미쳐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애를 태웠다. 브리기테, 얼른 쫓아가 봐라. 이 밤중에 애가 꽁꽁 얼겠어. 네 목도리를 가져다 줘라. 얼른. 브리기테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하이디와 페터가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도 전에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오더니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
잘했다, 하이디. 약속을 지켰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다시 담요에 꽁꽁 싸서 안은 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이 아이를 잘 싸서 품에 꼭 안고 가는 모습이 마침 브리기테의 눈에 띄었다. 브리기테는 페터와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했다. 이만저만 놀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재가 애한테 그토록 잘한다니. 하느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또 놀러 오는 걸 아재가 허락해야 할 텐데. 아이 덕에 오늘 하루가 어찌나 즐겁던지. 애가 어쩜 그토록 마음씨가 곱고 말은 또 얼마나 쫑알쫑알 재밌게 하던지. 할머니는 자러 갈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즐거워했다. 아이가 또 놀러와야 할 텐데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구나. 브리기테는 할머니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맞장구를 쳤다. 페터도 싱글벙글거리며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한편 하이드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집으로 올라가며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를 어찌나 둘둘 말아놓았던 건지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소리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하이드에게 말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 하려무나. 할아버지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하이디를 이불 속에서 꺼내주자마자 하이디는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아버지, 내일 망치랑 큰 못을 가지고 할머니네 집에 가야 해요. 가서 덧문을 흔들리지 않게 쾅쾅 두드려 박아요. 작은 못들도 여러 개 필요해요. 할머니네 집은 삐걱삐걱 덜컹덜컹 야단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꼭 그래야 한다고? 꼭 그래야 한단 말이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패턴의 집엔 제대로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할머니가 잠이 안 올 때 집이 덜컹거리면 집이 머리 위로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하고 겁이 난대요. 그리고 할머니 눈이 어두워요. 어떻게 해야 눈이 밝아지는지도 모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겁나고 무서울 거예요. 할아버지 말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려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망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잠깐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래, 하이디. 그렇게 하자꾸나. 할머니네 집이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게 해주자꾸나. 우리라면 할 수 있지. 그래, 내일 그렇게 하자. 하이디는 좋아서 온 방을 뛰어다니며 몇 번이고 계속 소리쳤다.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다음 날 오후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함께 썰매를 타고 패턴의 집으로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오두막 문 앞에 내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넌 그만 들어가 봐라. 어두워지면 집으로 와야 한다. 그러곤 아이를 쌌던 이불을 썰매 위에 내려놓고 오두막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이디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채 들어서기도 전에 구석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하이디가 왔구나. 하이디가 왔어. 할머니는 기뻐서 잡고 있던 실을 놓고 물레를 멈춘 뒤 두 손을 아이 쪽으로 내밀었다. 하이디는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의자를 할머니 곁으로 바짝 끌어당겨 앉았다. 하이디는 여전히 할 말도 많았고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았다. 순간 집 바깥에서 쾅 하고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렸다.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찌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물레를 쓰러뜨릴 뻔했다. 할머니가 벌벌 떨며 비명을 찔렀다. 아이고 이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집이 무너지려나 보다. 그러자 하이디가 할머니의 팔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건 할아버지가 망치 두드리는 소리예요. 할머니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아버지가 집을 고치고 계신 거라고요. 할머니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시진 않았구먼. 예, 브리기테, 너도 듣고 있냐? 정말이네. 정말로 망치 두드리는 소리야. 브리기테, 얼른 나가봐라. 고원하자면 잠깐만이라도 들어오시라고 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게 말이다. 브리기테가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할아버지는 엄청난 힘으로 벽에 새 꺽쇠를 박아놓고 있었다. 브리기테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재. 어머니도 안부 전해달라세요.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뭐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도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정말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브리기테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시오. 당신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소. 그만 들어가 보시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는 내가 직접 찾을 테니. 브리기테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할아버지의 태도에는 왠지 쉽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오두막을 빙 돌아가며 못을 받고 망치질을 했다. 그러고 나서는 좁은 계단을 통해 지붕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며 집에서 가지고 온 못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망치질을 했다. 그 사이 날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계단을 내려와 염소 우리 뒤에 세워두었던 썰매를 끌고 나오자 하이디도 어느새 바깥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전날처럼 하이디를 품에 안고 빈 썰매를 끌고 갔다. 하이디 혼자 썰매 위에 앉혔다간 이불이 벗겨져 나가 아이가 얼어 죽거나 거의 그 지경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이를 따뜻한 품속에 꼭 안고 걸었다. 그렇게 겨울이 갔다. 아무 즐거움도 없던 눈먼 할머니의 삶에 오랜만에 기쁨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제 하루하루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둡고 지겹지 않았다. 뭔가 바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타박타박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나 싶어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정말로 뛰어 들어오면 할머니는 번번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또 왔네요. 하이디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자기가 아는 얘기들을 아주 생생하고 재밌게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는 전에는 브리기테, 아직도 날이 안 저물었니? 하고 물었지만 이젠 하이디가 문을 닫고 가버리면 저런, 날이 너무 짧구나. 안 그러냐, 브리기테? 하고 말했다. 그러면 브리기테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점심 먹은 접시를 지금 막 치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제발 저 아이를 제 곁에서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 애가 계속해서 제게 올 수 있도록 고원 아재가 변덕을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브리기테, 애는 건강해 보이던. 그때마다 브리기텐 이렇게 말했다. 네, 새빨간 사과처럼요. 할머니를 좋아하기는 하이디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심지어 할아버지조차도 할머니의 눈을 환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이디는 아주 슬펐다. 하지만 할머니는 하이디가 곁에 있는 날엔 눈이 안 보이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다고 늘 말했다. 하이디는 겨울 내내 날씨만 좋으면 할아버지의 썰매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별 말 없이 하이디를 할머니네 집에 데려다 주었고 번번이 망치와 온갖 연장들을 썰매에 싣고 가 오후 내내 패턴의 오두막에다 망치질을 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패턴의 오두막이 밤새 더 이상 삐걱대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겨울에 그토록 단잠을 자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며 아재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달갑지 않은 손님들. 즐거운 여름이 겨울만큼이나 빨리 지나가 버리더니 또다시 찾아온 겨울도 어느새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이디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즐겁고 행복했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봄날을 기다렸다. 따뜻한 바람이 전나무에 불어와 눈을 날려보내면 눈부신 햇살이 파랗고 노란 들꽃들에게 활짝 웃으라고 유혹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초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될 터였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이디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어느덧 8살이 된 하이디는 할아버지한테서 갖가지 쓸모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염소 다루는 솜씨는 그 누구 못지 않았다. 백조와 곰돌이는 하이디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매 하며 강아지처럼 하이디를 쫓아다녔다. 그해 겨울, 패턴은 고원 아재에게 되르플리에 있는 학교 선생의 말을 2번이나 전해주었다. 데리고 있는 아이를 당장 학교에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아이는 이미 학교에 다닐 나이가 지났으며 제대로 하자면 벌써 지난 겨울부터 학교에 나왔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2번 다 페터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한테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해라.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말도 전하고. 패턴은 할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선생에게 전했다. 3월의 햇살이 산빛 아래 눈을 녹이고 하얀 갈란투스 꽃들이 계속 곳곳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고원의 전나무들이 쌓인 눈을 훌훌 털어내자 나뭇가지들이 또다시 즐거운 바람에 흔들렸다. 하이디는 기뻐서 문에서 염소우리로, 염소우리에서 전나무 밑으로, 그리고 다시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한테로 뛰어들어가 나무 밑 풀밭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지 말해준 뒤 그새 풀밭이 얼마나 더 넓어졌나 보려고 다시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온 세상이 다시 푸르러지고 풀과 꽃들이 고원을 수놓는 아름다운 여름이 빨리 왔으면 하고 안달을 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하이디가
적어도 10번째로 문지방을 넘어서다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나이 든 신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사는 하이디가 자기 때문에 놀란 것을 보자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얘야, 놀라지 마라. 난 애들을 아주 좋아한단다. 자, 우리 악수나 할까? 네가 하이디구나.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하이디가 문을 다시 활짝 열며 대답했다. 식탁 앞에 앉아서 나무로 숟가락을 만들고 계세요. 나이든 신사는 되르플리에서 온 목사였다. 전에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살 때 목사는 할아버지의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목사는 오두막에 들어서더니 숟가락을 만드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셨습니까, 어르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벌떡 일어나 목사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할아버지는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목사 앞으로 밀어주며 말을 이었다. 나무 의자라도 괜찮다면 여기 앉으시지요. 목사가 의자에 앉으며 대꾸했다. 뵌 지가 꽤 됐군요, 어르신. 저도 목사님을 뵌 지가 오래됐습니다. 목사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어르신과 의논할 일이 있어서예요.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어르신 생각도 좀 들어보고 합의도 보고 싶군요. 목사는 말을 마치곤 고개를 돌려 하이디를 쳐다보았다. 하이디는 문가에 서서 새로 나타난 낯선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하이디에게 말했다. 하이디, 염소들한테 가봐라. 소금을 조금 가지고 가서 내가 갈 때까지 먹이고 있어. 하이디가 얼른 자리를 떴다. 그러자 목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 아이는 벌써 1년 전에 학교에 나왔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난 겨울에는 보내셨어야죠. 학교 선생이 어르신께 그 말을 전했는데도 아이를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요. 목사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결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다. 목사가 다시 물었다. 아이를 장차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특별히 뭐가 안 돼도 좋소. 아이는 염소와 새들 사이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소. 그것들과 함께 생활하면 늘 평화로울 거예요. 나쁜 짓을 배우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아이는 염소나 새가 아닙니다. 저 애는 사람의 자식이죠. 염소와 새들한테서 나쁜 짓은 안 배울지 몰라도 그렇다고 특별히 뭐 다른 것을 배우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배워야 해요. 배울 때가 됐다고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온 겁니다. 여름 동안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아이가 수업을 받지 않는 것은 지난 겨울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올 겨울엔 반드시 학교에 와야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요.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는 학교에 안 보낼 겁니다, 목사님. 목사가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고집하신다니. 어르신께 이성을 불어넣을 방법이 이다지도 없단 말입니까? 어르신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많이 보고 배우셨으니 좀 더 분별이 있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목사의 말에 대꾸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미루어 보아 이제 할아버지도 화가 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그럼 제가 정말로 올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꼭두 새벽부터 그 어린 것을 눈보라 속으로 내보낼 줄 아셨습니까? 2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요. 아이는 밤이나 돼야 돌아올 텐데 눈보라가 칠 때면 우리 같은 어른도 거의 질식해버리는 판에 그 조그만 아이를 내보내라고요. 목사님도 아이의 엄마 아델 하이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애는 목류병을 앓았고 가끔 발작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하이디까지 무리를 해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애를 강제로 학교에 보내게 할 사람이 있거든 누구든 와보라고 하세요. 난 법정이란 법정엔 다 갈 겁니다. 어디 누가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목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건 무리죠. 아이를 사랑하시는 어르신 마음은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작 하셔야 했던 일을 하시죠. 다시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사세요. 이 위에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시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립니까? 행여나 이 위에서 사고라도 당하시면 누가 어르신을 돕겠어요. 어르신이 겨울 내내 이 오두막에서 벌벌 떨며 지내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린애가 그 매서운 추위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피가 뜨겁고 좋은 이불도 있습니다. 내 감히 목사님께 한마디만 하지요. 나는 어디 가야 땔감이 있고 언제 가서 가져와야 좋은지도 잘 압니다. 우리 집 헛간에 가서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보시죠. 내 집은 겨울에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랫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들이 싫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목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르신께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압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을 싫어하는 건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제 그만 하느님과 화해하세요.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어르신을 쳐다보는 눈길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 어르신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다시 한번 따뜻한 인사말을 건넸다. 어르신을 믿겠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함께 다시 마을에서 사세요. 우린 전처럼 다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께 정말로 무슨 제재가 가해질까 걱정입니다. 자, 이제 그만 하느님과 사람들과 화해하고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사시겠다는 뜻으로 악수를 하시죠. 할아버지는 목사의 손을 잡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 살지도 않을 거고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슬픈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와 산을 내려갔다. 할아버지도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래서 오후에 하이디가 할머니네 집에 가요 했을 때 여느 때와 달리 오늘은 안 된다 라고 짧게 대답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이디가 다시 한번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네 갈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짧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두고 보자.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점심 식탁을 채 물리기도 전에 손님이 또 한 명 찾아왔다. 이번엔 대태였다. 대태는 깃털이 달린 멋진 모자에 바닥을 죄다 쓸고 다니는 긴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에는 그런 정장엔 어울리지 않는 온갖 티끌과 먼지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할아버지는 대태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훑어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태는 상냥하게 굴기로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다. 대태는 하이디가 어찌나 건강해 보이는지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는 게 틀림없다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그동안 전 정말로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지 그 생각만 했어요. 아재한테 애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애를 어디 다른 데다 맡길 데가 없었어요.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를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이디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만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당장 알아보고 손을 써놨죠. 이제 일은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 하이디는 수십만 명 중에 하나 만날까 말까한 행운을 얻은 거라고요. 제가 모시는 주인집 친척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그 집이 아마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 거예요. 그 집에 외동딸이 있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데다 몸이 워낙 허약해서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 늘 외톨이에 공부하는 것마저 가정교사를 두고 집에서 혼자 배우나 봐요. 그래서 애가 몹시 심심해하고 집에 놀이 상대가 있었으면 하나 봐요. 그 집 어른이 저희 마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집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인 말대로 딸아이한테 놀이 상대를 하나 구해주면 좋겠다고요. 우리 주인 마님은 마음이 아파서 친척네 아픈 딸한테 좋은 친구를 하나 구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 친척네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는 부인 말이 요새 애들 같은 애 말고 착하고 순수한 애였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당장 하이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집으로 달려가 하이디 성격이며 이것저것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당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하이디가 어떤 행운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일단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보나 마나 하이디를 귀여워할 테고 행여 그 집 따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몸이 어찌나 허약한지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경우 그 집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 하면 행운도 그런 엄청난 행운이 어디 있겠.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태의 말을 끊었다. 얼마나 남았지? 대태가 턱을 쳐들며 발끈했다. 아재는 제가 지금 흔해 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시네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하느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프리티가우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그딴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나 가서 늘어놔. 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자 대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아재가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하이디도 이제 벌써 8살인데 쟤는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재는 애가 뭘 배우게 하지 않으셨죠. 학교에도 안 보내고 교회도 안 보내셨어요. 되류플리에서 다 들었다고요. 쟤는 제 하나뿐인 조카예요. 저 애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제 책임이라고요. 지금 하이디한테 찾아온 이런 행운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뿐일 거예요. 남한텐 관심도 없고 남이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저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제 편이라고요. 저 아래 되류플리 사람치고 절 돕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다 아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문제로 법정에 가실 생각이면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랬다간 아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다시 터져나오게 될 테니까요. 법정과 일단 인연을 맺으면 잊고 지내던 일들이 다시 파헤쳐지는 법이죠.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입 닥쳐. 할아버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이를 망치든 말든 데려가려면 데려가.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데리고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네 그 깃털 달린 모자도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같지 않은 말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할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하이디가 새까만 눈으로 대퇴를 흘겨보며 말했다. 이모가 할아버지를 화나게 했어. 대퇴가 서둘렀다. 곧 화가 풀리실 거야. 자, 가자. 네 옷은 어디 있니? 하이디가 말했다. 싫어. 난 안 갈 거야. 대퇴가 발끈했다. 뭐라고? 하지만 곧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이번엔 아이를 얼렀다. 자, 고집 그만 부리고 가자꾸나. 답답하기는 너도 마찬가지야. 넌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그러고는 벽장으로 가서 하이디의 물건을 꺼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가자. 어서 모자를 쓰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빨리 쓰고 가자. 하이디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난 안 간대도. 이런 맹추, 고집 좀 피우지 마. 꼭 염소 같구나. 그것도 염소한테 배웠니? 할아버지가 화나서 하시는 말 못 들었어? 우리더러 다시는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랬잖아. 할아버진 네가 나랑 가기를 바라신다고. 안 그래도 화가 잔뜩 나셨는데 할아버지를 더 화나게 할 거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일단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와도 좋아. 그땐 할아버지도 화가 풀리셨을 테니까. 하이디가 물었다. 가자마자 돌아와도 돼? 오늘 저녁 때 말이야. 그래. 어서 가기나 하자. 집에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어. 오늘은 마이앤펠트까지만 가고 기차는 내일 새벽에 탈 거야. 나중에 집에 오고 싶으면 그 기차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집에 올 수 있어. 기차는 나는 것처럼 빠르니까. 대퇴는 아이의 옷 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낀 다음 하이디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아직 염소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올라갈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턴은 되리플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아니, 다녀야 했다. 하지만 패턴은 틈만 나면 학교를 빼먹었다. 패턴은 학교에 가는 것도 읽는 것을 배우는 것도 죄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굵직한 회초리감을 찾는 게 더 나았다. 회초리는 써먹을 수나 있지 하는 게 패터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날도 패터는 자기 집 근처 샛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길고 굵직한 개암나무 가지들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패터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놀라서 소리쳤다. 너 어디 가? 이모랑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금방 올 거야. 그러고는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모, 나 잠깐 할머니한테 갔다 갈래. 할머니가 날 기다리신단 말이야. 이모가 패턴의 집 쪽으로 가려는 아이의 손을 꽉 붙잡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늦었단 말이야. 할머니한텐 다시 돌아왔을 때 가도 늦지 않아. 자, 빨리 가자. 대태는 하이디를 잡아 끌며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가 할머니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할머니도 아이의 편을 들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페터가 오두막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짊어지고 있던 회초리 다발을 식탁 위에 쾅 내팽개쳤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방이 다 울렸다. 물레를 돌리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페터는 분통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겁이 나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대체 왜 그래? 식탁 앞에 앉아있던 페터의 엄마도 쾅 하는 소리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타고난 천성대로 느긋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페터?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페터가 대답했다. 그 여자가 하이디를 데려가요. 할머니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이디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페터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챘다. 안 그래도 딸한테서 방금 대태가 고원 아재네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급하게 창문 쪽으로 갔다. 그러곤 창문을 열고 애원했다. 대태,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마. 제발 하이디를 데려가지 말아줘. 두 사람 모두에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태가 하이디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있는 힘껏 내달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태는 할머니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알아들은 게 분명했다. 하이디가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했다. 이거 놔. 할머니가 부른단 말이야.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태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래서 대태는 너무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면서 내일 기차를 타려면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아주 마음에 들 거고 가보면 너무 좋아서 집에 오고 싶지 않을 거라는 등 갖가지 말로 하이디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당장 돌아올 수 있으며 올 때는 할머니한테 줄 선물을 가져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까지 했다. 하이디는 귀가 솔깃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 하이디는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고 얌전히 걷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하이디가 물었다. 이모, 할머니한테 뭘 갖다 드리면 좋을까? 대태가 말했다. 뭐 좋은 걸 갖다 드려야지. 말랑말랑한 흰빵 같은 거? 그거라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딱딱한 검은 빵은 거의 못 드시잖니. 하이디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할머니는 늘 자기 빵을 페터에게 주면서 이러셔. 나한텐 너무 딱딱하구나. 내가 직접 봤다니까, 이모. 빨리 가. 그러면 오늘 안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닿을지도 모르잖아. 빨리 갔다가 흰빵을 가지고 얼른 돌아올래. 하이디가 어찌나 빨리 뛰는지 옷 보따리를 든 대태가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하이디가 서두르자 대태는 기뻤다. 이제 곧 되르플리의 첫 집이 보이면서 마을로 접어들 테고
그러면 사방에서 말을 걸고 질문을 해댈 것이 틀림없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이디가 마음을 바꿔버릴지도 몰랐다. 대태는 하이디가 잡아 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 누가 봐도 아이가 성화를 부려 대태가 급히 쫓아가는 꼴이었다. 덕분에 대태는 마을 사람들이 창가와 문가에서 퍼부어대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애가 하도 안달을 해서 멈출 수가 없어. 갈 길도 멀고. 마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애를 정말 데려가는 거야? 박목지 아재네 집에서 도망치는 거야? 애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기적이네. 게다가 볼이 발그스름하니 아주 건강해 보이는걸. 대태는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마을을 통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하이디도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고원 아재가 어쩌다 산을 내려와 되류풀리를 지나갈 때면 전보다 표정이 더 험상궂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등에 치즈를 짊어진 채 한데 붙어버린 털북숭이 눈썹을 찌푸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위협적으로 보이던지 마을 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조심해. 고원 아재를 보면 얼른 피해. 너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되류풀리 사람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을을 곧장 지나쳐 골짜기 아래로 한참 내려가 자기가 만든 치즈를 팔고 한동안 두고 먹을 빵과 고기를 사오는 게 전부였다.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서서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날이 갈수록 사나워 보인다느니 이제 누가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느니 마을 사람치고 고원 아재에 대해 한마디씩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도망가서 정말 다행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쫓아와 다시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냅다 도망치는 아이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눈먼 할머니만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편이었다. 할머니는 실을 자아달라고 오거나 자아놓은 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박목지 아재가 아이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와 딸한테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아재가 몇 날 며칠 동안 오후면 들러 오두막을 고쳐준 덕에 아직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멀쩡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그 말도 곧 되류풀리에 퍼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아 뭘 잘 모르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앞을 못 보니 잘 듣지도 못하고 정신까지 흐려진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박목지 아재는 이제 패턴의 오두막에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패턴의 오두막을 황소 바람에도 끄떡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손봐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패턴의 오두막은 또다시 한참 동안 돌보는 이 하나 없이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했고 날마다 이렇게 한탄했다. 아이고, 아이가 가고 나니 이제 아무런 낙이 없네. 하루하루가 너무 허전해. 눈을 감기 전에 하이디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